넌 내 남편이 아니야. 네가 누군지도 관심 없어. 대신 화면을 2번 톡톡하면 말해주지. 사방이 온통 칠흑 같은 어둠에 잠긴 늦은 밤이었습니다. 도성의 성문을 지키는 군사들의 호령 소리조차 닿지 않는 한양의 변방, 젖은 흙길 위로 수레바퀴 굴러가는 소리만이 정적을 깨고 있었죠. 하늘에서는 금방이라도 폭우가 쏟아질 듯 습한 바람이 몰아쳤고 구름에 가려진 달빛은 세상을 비추길 포기한 듯 보였습니다. 수레 안에는 청나라에서 오랜 유학 생활을 마치고 막 조선의 땅을 밟은 유생, 이겸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겉모습은 정갈한 도포 차림의 선비였으나 무릎 위에 놓인 손은 어딘가 초조한 듯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이겸은 창살 틈바구니로 스며드는 서늘한 공기를 들이마시며 눈을 감았습니다. 고국으로 돌아왔다는 안도감보다는 알 수 없는 긴장감이 그의 가슴을 짓누르고 있었던 것이죠. 그는 품 안의 호패를 다시 한번 매만지며 자신이 돌아가야 할 곳, 그리고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정혼자, 부인 정씨를 떠올렸습니다. 여복의 마부? 도성 안객주까지는 아직 멀었는가? 이겸이 나지막하지만 무게감 있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비가 오려나 봅니다. 나으리. 길이 들청여서 말이 속도를 내지 못하니 조금만 더 참으셔요. 마부의 목소리에는 피곤함이 가득 배어 있었습니다. 최대한 서둘러주게. 내일까지는 반드시 도착해야 할 곳이 있으니 말이네. 이겸의 재촉에 마부는 투덜거리며 말의 엉덩이를 채찍으로 내리쳤습니다. 말의 거친 숨소리와 함께 수레가 좌우로 크게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가파른 고갯길을 내려가던 그때 갑자기 숲속에서 짐승의 울음소리 같은 괴기한 소음이 들려왔어요. 깜짝 놀란 말이 앞발을 높게 쳐들며 미친 듯이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뭐? 이놈의 말이 왜 이래? 나으리 꽉 잡으셔요. 마부가 고삐를 당기며 안간힘을 썼지만 이미 통제력을 잃은 말은 벼랑 끝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수레는 순식간에 중심을 잃고 비탈길 아래로 굴러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겸의 몸은 수레 칸막이에 이리저리 부딪히며 처참하게 내동댕이 쳐졌죠. 머리를 강하게 부딪힌 그는 정신이 아득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눈앞이 번쩍이며 과거의 조각들이 스쳐 지나갔지만 그것을 붙잡을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았어요. 수레가 마지막으로 공중으로 솟구쳤다가 아래로 추락하는 순간 이겸은 자신의 몸이 차가운 대기 속으로 던져지는 감각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내 모든 감각을 마비시키는 얼음장 같은 강물이 그를 집어삼켰습니다. 거친 물살이 그의 폐부 깊숙이 파고들었고 이겸은 살기 위해 필사적으로 허우적거렸죠. 하지만 물살은 무자비하게 그를 수면 아래로 끌어당겼습니다. 강물 속은 지독하게 고요하고도 차가웠습니다. 이겸의 시야에는 수면 위로 멀어지는 희미한 달빛의 그림자만이 비쳤습니다. 그는 손을 뻗어 무엇이라도 잡으려 했으나 잡히는 것은 오직 잡을 수 없는 물결뿐이었죠. 정신이 서서히 멀어지며 그의 뇌리에는 수많은 의문이 소용돌이 쳤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이곳에 있는가? 그리고 내가 가려던 곳은 정말 그곳이 맞는가? 이 모든 질문은 물거품이 되어 사라졌고 이겸의 눈꺼풀은 천근만근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수면 위로는 거센 빗줄기가 쏟아지기 시작하며 강물을 거칠게 두드렸습니다. 한 사내의 삶과 기억이 저 깊은 강바닥의 진흙 속으로 가라앉고 있는 순간이었어요. 그렇게 이겸의 의식은 암흑 속으로 완전히 잠겨버렸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강가 저편에서 작은 등불 하나가 흔들리며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작은 조룻배 위에서 노를 젓던 사공서리가 수면 위로 떠오른 정체불명의 물체를 발견한 것이죠. 그녀는 직감적으로 그것이 사람임을 알아차리고 서둘러 배를 돌렸습니다. 거기 누구 없어? 이보시오. 서리의 다급한 목소리가 빗소리에 섞여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차가운 강물 속으로 손을 뻗어 죽은 듯 늘어진 이겸의 옷자락을 낚아챘습니다. 거센 물살 속에서 한 생명을 건져 올리려는 그녀의 손길에는 간절함이 가득했죠. 가까스로 배 위로 끌어올려진 이겸은 창백한 안색으로 가쁜 숨조차 내뱉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서리는 그의 가슴을 압박하며 그가 깨어나기만을 기도했습니다. 어둠이 지배하는 한강 위에서 기억을 잃은 사내와 그를 구한 여인의 운명적인 만남이 시작되는 밤이었습니다. 이겸의 가슴 속에서 멈춰있던 심장이 아주 작게 그러나 분명하게 다시 고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코끝을 찌르는 씁쓸한 약초 냄새가 정신을 일깨웠습니다. 이겸은 무거운 눈꺼풀을 간신히 들어 올렸지만 눈앞에 보이는 것은 낡은 석가래와 먼지가 내려앉은 천장뿐이었죠. 몸을 움직이려 할수록 전신을 옥죄는 듯한 통증이 밀려와 그는 나직한 신음소리를 내뱉었습니다. 그의 작은 숨소리가 들리자 방 한구석에서 졸고 있던 여인이 화들짝 놀라며 다가왔습니다. 바로 그를 차가운 강물에서 건져낸 사공설이었습니다. 정신이 드셔요? 벌써 사흘 만에 처음으로 눈을 뜨신 거예요. 사공설이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이겸의 안색을 살피며 물었습니다. 사흘 여기가 어딘가? 내가 왜 이곳에? 이겸의 목소리는 갈라진 논바닥처럼 거칠고 힘이 없었습니다. 여기는 한강변의 작은 의원댁이에요. 나으리를 물속에서 건져 올렸을 때만 해도 숨이 붙어있는 게 기적이라 생각했지요. 정말 큰일 날 뻔하셨어요. 사공설이는 바쁘게 손을 놀려 따뜻한 물그릇과 마른 수건을 가져오며 대답했습니다. 방문이 삐걱거리며 열리고 흰 수염이 성성한 의원 영감이 들어왔습니다.
의원 영감은 이겸의 맥을 조용히 짚더니 고개를 갸우뚱하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외상은 어느 정도 가라앉았으나 정신의 기운이 흩어져 있는 것이 심상치 않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이겸은 자신의 이름을 기억해내려 애썼지만 머릿속은 마치 자욱한 안개가 낀 숲속처럼 뿌옇기만 했습니다. 기억의 조각들은 손에 잡힐 듯 하다가도 이내 부서져 흩어지고 말았죠. 의원 영감님, 저는 누구입니까? 제가 무엇 때문에 한양으로 향하고 있었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이겸이 절박한 목소리로 묻자 의원 영감은 혀를 차며 약사발을 내밀었습니다. 지금은 이름보다 목숨을 보전하는 게 먼저일세. 머리를 크게 부딪혔으니 기억이 가물가물한 것은 당연한 일이지. 무리하게 떠올리려 하지 말고 이 약부터 들게나. 의원 영감의 말투는 엄했지만 그 안에는 환자를 걱정하는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겸의 마음속에는 설명하기 힘든 불안감이 파도처럼 밀려들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이겸이라는 사실과 청나라에서 돌아왔다는 단편적인 정보 외에는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죠. 그때 문득 뇌리를 스치는 단 하나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단아한 자태에 서늘한 눈매를 가진 여인, 바로 자신의 정혼자인 부인 정씨였습니다. 부인 정씨, 그녀를 만나야 하오. 한양 도성 안의 객주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오. 이겸은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키려 했으나 이내 중심을 잃고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나으리, 아직 몸도 제대로 못 가누시면서 어딜 가신다는 거예요? 밖에는 아직 비가 그치지 않았어요. 사공서리가 급히 이겸의 어깨를 붙잡아 다시 눕히며 말렸습니다. 이겸은 천장을 바라보며 깊은 상념에 빠졌습니다. 자신이 입고 있던 도포는 이미 누더기가 되었고 소중하게 간직했을 호패와 짐꾸러미는 물살에 휩쓸려 사라진 뒤였죠. 신분을 증명할 그 무엇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오직 기억만이 유일한 등불이었으나 그 등불마저 깜빡거리며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주먹을 꽉 쥐며 자신이 누구인지, 왜 이토록 가슴 한구석이 서늘한지 알아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사공서리는 이겸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사내가 누구인지, 무슨 사연으로 깊은 밤 강물에 던져졌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평범한 유생과는 다른 날카로움이 서려 있었죠. 그녀는 말없이 식어가는 약사발을 다시 데우기 위해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핏줄기는 어느덧 찾아들었지만 이겸의 눈앞에 펼쳐진 운명의 폭풍우는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겸은 다시 눈을 감고 흩어진 기억의 실타래를 붙잡으려 노력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환영처럼 나타나는 칼날의 번뜩임과 누군가의 비명소리가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기억인지 아니면 죽음의 문턱에서 본 환상인지 그는 알 수 없었죠.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은 이 초라한 의원방이 아니라 한양 도성 한복판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이겸은 입술을 깨물며 반드시 진실을 찾아내겠노라 스스로에게 약속했습니다. 잠시 후 방 안에는 고요한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강물 소리가 마치 누군가의 속삭임처럼 이겸의 귓가를 자극했죠. 그는 창문 너머로 보이는 흐릿한 달빛을 보며 내일 날이 밝는 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도성으로 향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기억을 잃은 사내의 외로운 투쟁은 그렇게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 무르익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정체가 무엇이든 어떤 진실이 기다리고 있든 당당히 마주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과연 이겸은 한양으로 갈 수 있을까요? 구독과 좋아요로 지켜봐주세요. 넌 내 남편이 아니야. 네가 누군지도 관심 없어. 대신 화면을 2번 톡톡 치면 말해주지. 그녀는 마치 더러운 것을 본 듯 미간을 찌푸리며 한 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한양 도성의 육족거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활기가 넘쳐 흐르고 있었습니다. 푸른 하늘 아래 들어선 기와지붕들은 위엄을 뽐냈고 오가는 사람들의 활기찬 목소리가 거리를 가득 메우고 있었죠. 하지만 그 화려한 풍경 속에서 이겸은 철저히 이방인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남루한 옷차림에 초췌한 안색을 한 그는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받으며 비틀비틀 걸음을 옮겼습니다. 기억의 파편 속에서 유일하게 선명했던 장소, 부인 정씨와 만나기로 약속했던 객주가 눈앞에 나타났을 때 그의 가슴은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이겸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객주의 마당으로 들어섰고 그곳에서 그토록 그리워하던 여인의 뒷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단아하게 올린 머리와 고운 피단치마, 그녀는 틀림없는 그의 정혼자 부인 정씨였습니다. 부인, 정씨 부인, 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살아 돌아왔단 말이오. 이겸은 갈라진 목소리로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의 부름에 여인이 천천히 몸을 돌려 이겸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겸은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이며 자신을 향해 달려올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죠. 하지만 정씨 부인의 차가운 눈동자에는 반가움 대신 낯선 이를 향한 경계와 혐오만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더러운 것을 본 듯 미간을 찌푸리며 한 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누구신데 저를 그리 부르시는 겁니까? 저는 그쪽 같은 분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물처럼 차갑게 이겸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부인, 이게 무슨 말씀이요? 나요? 이겸이란 말이요. 수리사고가 나서 강물에 빠졌다가 겨우 살아 돌아온 당신의 정혼자요. 이겸은 당혹감에 휩싸여 그녀의 소매를 붙잡으려 손을 뻗었습니다. 그때 객주방 안에서 품이 있는 도포 차림의 한 사내가 문을 열고 걸어 나왔습니다. 그 사내는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정씨 부인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무슨 일인데 이리 소란스러운 것이오, 부인? 사내의 목소리는 신뢰감이 느껴질 정도로 정중하고 부드러웠습니다. 정씨 부인은 사내의 품에 안기며 겁에 질린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나으리, 이 광인이 갑자기 나타나 저를 부인이라 부르며 행패를 부립니다. 무서워요. 이겸은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멍하니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의 자리에 서 있는 저 사내는 누구이며 왜 부인은 저자를 남편이라 부르는 것일까요? 이겸은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품을 뒤졌으나 신분을 증명할 호패는 이미 강물에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자네 정신이 나간 모양이군. 내가 바로 이 집안의 주인인 이겸일세. 자네 같은 자를 본 적이 없는데 어찌 감히 내 부인을 욕보이는가? 카짜 이겸은 단호하면서도 위험 있는 목소리로 이겸을 꾸짖었습니다. 주변에 모여든 사람들은 수군거리며 이겸을 미친 사람 보듯 쳐다보기 시작했죠. 이겸은 억울함과 분노로 온몸이 떨려왔고 심장이 타들어가는 것 같은 통증을 느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경보음처럼 날카로운 통증이 다시 시작되었고 눈앞이 흐릿해졌습니다. 그는 소리를 지르며 부인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캡주의 장정들에게 가로막혀 바닥으로 내팽개쳐졌습니다. 이 미친놈을 당장 밖으로 끌어내라. 다시는 발을 들이지 못하게 해. 카짜 이겸의 명령에 장정들이 이겸의 양팔을 붙잡아 끌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겸은 바닥에 긁히는 다리의 통증보다 마음의 상처가 더 깊어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끌려가는 와중에도 정씨 부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려 애썼습니다. 잠깐이었지만 그녀의 차가운 눈빛 너머로 기묘한 비웃음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죠. 그것은 사랑하는 이를 잃은 여인의 눈빛이 아니라 방해물을 제거한 포식자의 눈빛이었습니다. 객주 밖 차가운 흙바닥에 버려진 이겸은 한참 동안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세상 모든 것이 자신을 부정하고 있다는 생각에 숨이 막혀왔던 것이죠.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지에 대한 확신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도성 사람들의 비웃음 섞인 시선 속에서 그는 철저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기억은 여전히 안개 속에 갇혀 있었고 유일한 믿음이었던 정혼자마저 자신을 버렸습니다. 이겸은 흙 묻은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면 아직하게 흐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절망의 끝에서 이상한 본능이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선량한 유생의 것이라고는 믿기 힘든 차갑고 예리한 생존의 본능이었죠. 그는 바닥을 짚고 일어서며 자신의 손바닥에 박힌 거친 굳은 살을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글만 읽은 선비의 손이라기엔 지나치게 단단하고 흉터가 많았던 것이죠. 이겸은 입술을 굳게 다물며 가짜 이겸과 정씨 부인이 머무는 캡주 건물을 다시 한번 노려보았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 왜 자신을 지우려 하는지 반드시 밝혀내야만 했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이겸을 지켜보던 익숙한 시선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를 구해주었던 사공설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인파 속에 서 있었던 것이죠. 그녀는 이겸이 쫓겨나는 과정을 모두 지켜보았고 그의 절망을 함께 느끼고 있었습니다. 설이는 이겸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겸은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고 설이의 따뜻한 눈동자를 마주하며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거대한 도성에서 자신을 믿어줄 단 한 사람이 곁에 있다는 사실이 그에게는 유일한 구원이었습니다. 나으리, 일단 이곳을 벗어나야 해요. 저들의 눈빛이 심상치 않아요. 설이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으며 이겸을 이끌어 골목 안쪽으로 사라졌습니다. 이겸은 그녀의 뒤를 따르며 다시금 토지를 불태웠습니다. 자신의 이름과 신분, 그리고 잃어버린 삶을 되찾기 위한 본격적인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죠. 객주 안에서 승리의 미소를 짓고 있을 가짜 이겸과 정씨 부인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진짜 이겸이 얼마나 무서운 진실을 품고 있는지 말입니다. 한양의 밤은 평소보다 더욱 짙은 어둠을 들이우며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겸과 설이는 숨이 턱끝까지 차오를 정도로 도성의 좁은 골목길을 누비며 달렸습니다. 뒤편에서는 아까 그 객주의 장정들뿐만 아니라 어둠 속에서 소리 없이 움직이는 그림자들이 그들의 뒤를 바짝 쫓고 있었죠. 이겸은 자신의 몸이 이상할 정도로 민첩하게 반응하는 것에 스스로도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머리로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혼란스러웠으나 발걸음은 본능적으로 추적자들의 시선을 피할 수 있는 어두운 구석을 찾아 파고들었거든요. 설이는 이겸의 손목을 꽉 잡은 채 미로처럼 얽힌 한양의 뒷골목을 막힘없이 헤쳐나갔습니다. 위쪽이에요, 나으리. 조금만 더 가면 관아의 눈길이 닿지 않는 곳이 나옵니다. 설이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나직하게 속삭였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장정들이 아니었소. 움직임이 마치 사냥감을 쫓는 짐승 같았지. 이겸은 뒤를 돌아보며 서늘한 기운을 느꼈고 본능적으로 몸을 낮추어 담벼락 뒤로 숨었습니다. 골목 끝자락, 빛조차 들지 않는 허름한 가옥 앞에 다다랐을 때 설이는 기묘한 박자로 문을 두드렸습니다. 잠시 후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고 쾌쾌한 담배 연기가 배어 나오는 방 안이 드러났죠. 그곳에는 낡은 관복을 걸치고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는 한 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한때 도성의 범죄를 소탕하며 이름을 날렸던 전직 포도대장 최영이었습니다. 최영은 침입자들을 보고도 놀라지 않은 채 천천히 곰방대를 입에서 떼며 이겸을 위아래로 후어보았습니다. 설이야, 이번에는 아주 귀찮은 손님을 데려왔구나.
저 사내의 몸에서 풍기는 피냄새가 예사롭지 않다. 최영의 목소리는 갈라진 목청에서 나오는 듯 탁하고 낮게 울려 퍼졌습니다. 어르신, 이분은 기억을 잃고 누명을 쓰셨는데 도와줄 분은 어르신뿐이라 생각했습니다. 서리는 간절한 태도로 최영 앞에 무릎을 굽히며 도움을 청했습니다. 최영은 귀찮다는 듯 혀를 찼으나 이내 이겸의 앞으로 다가와 그의 손을 낚아챘습니다. 그는 이겸의 손바닥에 박힌 굳은 살과 손등의 흉터를 유심히 살피더니 갑자기 이겸의 도포자락을 거칠게 걷어 올렸습니다. 이겸은 당황하며 몸을 뒤로 뺐지만 최영의 손아귀 힘은 노인이라고는 믿기 힘들 정도로 강력했죠. 이겸의 오른쪽 어깨 뒤편 그곳에는 평범한 사람은 절대 가질 수 없는 기이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검은 그림자가 소용돌이치는 듯한 그 문양은 암살 조직 흑영조를 상징하는 낙인이었습니다. 자네 유생이라고 했나? 선비의 몸에 어찌 이런 흉측한 낙인이 찍혀있단 말인가? 최영의 눈빛이 순식간에 날카로워지며 이겸의 목덜미를 겨누는 듯한 긴장감을 조성했습니다. 낙인이라니요? 저는 그저 공부를 하러 청나라에 다녀온 유생일 뿐입니다. 그 문양이 무엇인지 저는 모릅니다. 이겸은 자신의 어깨를 감싸 쥐며 절망적인 표정으로 소리쳤습니다. 모른다고 해서 진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 이것은 흑영조, 한번 물면 죽을 때까지 놓지 않는다는 살수들의 표식일세. 최영은 차갑게 쏘아붙이며 방 한 구석에 놓인 낡은 서류 뭉치들을 뒤적이기 시작했습니다.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고 서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이겸과 최영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이겸은 자신의 정체가 선량한 학자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에 온몸이 떨려오는 것을 느꼈죠. 만약 자신이 사람을 죽이는 자객이었다면 그동안 꿈꿔왔던 부인 정씨와의 미래는 모두 허상에 불과한 것이 됩니다. 기억의 안개 너머로 누군가를 베고 지나가던 자신의 손감각이 되살아나는 것 같아 그는 구역질을 참아야 했습니다. 최영은 낡은 종이 한 장을 꺼내 이겸의 앞에 내밀며 무심하게 말을 던졌습니다. 이것 보게. 최근 도성에 소문이 자자했던 암살 계획의 명단일세. 자네의 얼굴이 여기 적힌 묘사와 아주 흡사하군. 이겸은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받아들었으나 그 안에 적힌 글자들은 여전히 그에게 낯설기만 했습니다. 도망쳐야 한다는 생각과 진실을 알아야 한다는 갈망이 이겸의 마음속에서 격렬하게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다시금 빗줄기가 굵어지기 시작했고 지붕을 때리는 빗소리는 마치 누군가의 경고처럼 들려왔죠. 최영은 곰방대를 다시 입에 물며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눈으로 이겸을 주시했습니다. 이제 이겸에게 남은 선택지는 많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증명하기 위해 그는 스스로를 가장 고통스럽게 만들 진실 속으로 걸어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이겸은 누구일까요? 구독과 좋아요로 확인해주세요. 넌 내 남편이 아니야. 네가 누군지도 관심 없어. 대신 화면을 2번 톡톡하면 말해주지. 그녀는 마치 더러운 것을 본 듯 미간을 찌푸리며 한 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최영의 낡은 방 안은 매캐한 연기와 눅눅한 곰팡이 냄새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겸은 구석에 놓인 커다란 대야 속의 물을 한참 동안이나 내려다보았죠. 잔잔한 수면 위로 비친 자신의 얼굴은 그가 기억하던 고고한 유생의 모습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창백한 안색 위로 흐르는 날카로운 눈매는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매의 그것처럼 서늘한 기운을 내뿜고 있었어요. 그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얼굴을 만져보았지만 손바닥에 닿는 피부는 낯설기만 했습니다. 문득 그의 뇌리를 스치는 것은 서책을 넘기던 종이의 감촉이 아니라 차가운 쇳덩이를 움켜쥐던 묵직한 무게감이었습니다. 나으리 무엇을 그리 넋을 잃고 보고 계셔요? 문 밖에서 약탕기를 들고 들어오던 서리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서리야, 내 손을 좀 보아라. 이것이 정말 평생 글만 읽어온 유생의 손이란 말이냐. 이겸이 손을 내밀자 서리는 그의 손등의 길에 그어진 흉터와 단단하게 박힌 굳은 살을 안쓰러운 듯 바라보았습니다. 그저 청나라로 가는 길에 험한 일을 당하셨을 수도 있지요.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셔요. 서리의 목소리에는 그를 안심시키려는 배려가 담겨 있었지만 이겸의 의구심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거칠게 방문이 열리며 밖을 나갔던 최영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옷자락은 비에 젖어 축축했고 얼굴에는 평소보다 더 짙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죠. 최영은 말없이 품 안에서 피 묻은 천조각 하나를 꺼내 이겸의 앞에 던졌습니다. 그것은 이겸이 머물던 객주에서 사용하던 휘장이었으나 그 안쪽에는 기이한 암호문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겸은 그 글자들을 보는 순간 마치 머릿속에서 번개가 치는 듯한 강렬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읽지 못할 글자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몸은 그 의미를 본능적으로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네가 머물던 객주 뒷마당에서 발견한 것이네. 그곳은 단순한 숙박업소가 아니라 살수들이 정보를 주고받는 비밀 거점이었어. 최영의 목소리가 방 안의 공기를 더욱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그렇다면 나를 남편이라 부르던 그 부인 정씨도 나를 쫓아냈던 그 사내도 모두 살수란 말입니까? 이겸의 물음에 최영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곰방대에 불을 붙였습니다. 그들은 자네의 동료였을 걸세. 아니, 어쩌면 자네를 감시하던 감시자였을지도 모르지. 이겸은 가슴 밑바닥에서부터 끓어오르는 정체 모를 분노와 공포에 몸을 떨었습니다. 그토록 사랑한다고 믿었던 부인이 사실은 자신을 죽이려 하거나 혹은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게 했던
조종자였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던 것이죠. 그는 다시 대야 속에 물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얼굴이 아니라 자신의 어깨 뒤쪽에 새겨진 흑영조의 낙인이 보였습니다. 그 문양은 마치 살아있는 뱀처럼 꿈틀대며 그에게 속삭이는 듯 했습니다. 너는 평범한 인간으로 살 수 없다. 너의 본능은 이미 피에 절어 있다. 이겸은 비명을 지르며 대야를 엎어버렸고 방바닥은 순식간에 차가운 물로 가득 찼습니다. 서리는 깜짝 놀라 그를 붙잡으려 했지만 이겸은 그녀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고 벽에 기대어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저는 유생입니다. 저는 백성들을 위해 글을 쓰고 싶어 하던 선비였단 말입니다. 이겸의 절규는 공허하게 방 안을 맴돌다 사라졌습니다. 최영은 그런 이겸을 차가운 눈으로 바라보며 냉정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기억은 자네를 속일 수 있어도 몸은 속이지 못하네. 자네의 칼 쓰는 법, 발소리 하나하나가 자네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말해주고 있단 말일세. 이겸은 바닥에 흩어진 물 위로 비친 자신의 눈동자를 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자신이 결코 마주하고 싶지 않았던 괴물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선량한 유생의 껍데기를 쓴 차가운 암살자의 영혼이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었던 것이죠. 기억의 안개가 걷히기 시작하면서 이겸은 몇 가지 장면들을 떠올렸습니다. 캄캄한 밤, 담장을 넘던 자신의 모습과 누군가의 목소리를 막으며 단칼에 숨통을 끊던 감각? 그것은 꿈이라 치부하기엔 지나치게 생생하고 고통스러운 기억이었습니다. 이겸은 자신의 손을 보며 구역질을 느꼈고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서리는 조심스럽게 다가와 그의 곁에 앉아 젖은 바닥을 닦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지만 이겸의 마음은 이미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어르신, 제가 정말 그 흑영조의 일원이었다면 왜 저들은 저를 죽이려 하는 것입니까? 이겸이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묻자 최영은 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마도 자네가 조직을 배신했거나 아니면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이겠지. 최영의 추측은 이겸의 심장을 날카롭게 찔렀습니다. 자신이 잊어버린 그 비밀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자신이 강물에 던져져야 했는지에 대한 답은 이제 한양도성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이겸은 천천히 몸을 일으켜 세웠고 그의 눈빛은 아까와는 다른 결연함으로 번뜩였습니다. 저는 돌아가야겠습니다. 그들이 숨기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제가 왜 유생의 가면을 써야 했는지 직접 확인해야겠습니다. 이겸의 선언에 서리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그를 바라보았고 최영은 흥미롭다는 듯 입가에 옅은 미소를 띄었습니다. 이제 이겸은 단순히 신분을 되찾기 위한 도망자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추악한 과거와 마주하고 그 뒤에 숨겨진 거대한 음모를 파헤치려는 추격자로 변모하고 있었죠. 방 안의 공기는 더욱 무겁게 가라앉았고 창밖의 빗소리는 마치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고동소리처럼 들려왔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낯선 괴물은 이제 이겸의 일부가 되어 그와 함께 진실을 향한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했습니다. 사위가 고요해진 깊은 밤, 서리의 작은 집. 주위로는 오직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낙수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비는 가늘어졌지만 밤안개가 자욱하게 깔려 한 치 앞도 분간하기 힘든 정적이 감돌았죠. 방 안에서 이겸은 최영이 남기고 간 암호 섞인 천조각을 등불 아래 비춰보며 고뇌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정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이토록 많은 사람이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지 그 근원을 파헤치고 싶었지만 머릿속의 기억은 여전히 날카로운 가시가 돋친 듯 그를 괴롭혔습니다. 옆에서 조용히 짐을 정리하던 서리는 이겸의 어두운 표정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마른 수건을 건넸습니다. 나으리, 오늘은 그만 쉬시는 게 좋겠어요. 눈빛이 너무나 위태로워 보이셔요. 서리의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이겸은 그 친절함조차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할 만큼 심리적으로 쫓기고 있었습니다. 아니네, 서리야. 내가 잠든 사이에 또 어떤 환영이 나를 괴롭힐지 몰라두렵구나. 내 손이 기억하는 이 감각이 진실이라면 나는 결코 평범한 사람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야. 이겸은 자신의 두 손을 내려다보며 읊조리듯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지붕 위에서 아주 미세하게 기와가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바람 소리로 치부했을 아주 작은 소음이었지만 이겸의 귀는 마치 야생동물의 것처럼 예민하게 반응했죠. 그는 본능적으로 서리의 입을 손으로 막으며 그녀를 구석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이겸의 눈빛은 순식간에 차갑고 예리하게 변했고 방 안의 공기는 얼어붙은 듯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숨소리를 죽이게? 손님이 찾아온 모양이군. 이겸이 서리의 귓가에 낮게 속삭였습니다.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얇은 창호지 문을 뚫고 날카로운 칼날이 들이닥쳤습니다. 검은 복면을 쓴 괴한 3명이 소리 없이 방 안으로 난입했고 그들의 목표는 명확하게 이겸의 목숨을 겨냥하고 있었죠. 이겸은 당황할 법도 한 상황이었지만 그의 몸은 마치 오랫동안 훈련받은 기계처럼 물 흐르듯 움직였습니다. 그는 방 한구석에 있던 무거운 목판을 방패 삼아 첫 번째 괴한의 검을 막아냈고 반대쪽 손으로는 차상을 걷어차 두 번째 괴한의 중심을 무너뜨렸습니다. 누가 보낸 차들이냐? 카짜 이겸이더냐? 아니면 정씨 부인이냐? 이겸은 소리를 지르며 괴한의 손목을 낚아채 비틀었습니다. 괴한들은 대답 대신 더욱 집요하게 칼을 휘두르며 이겸을 압박해왔습니다. 하지만 이겸은 무기 하나 없는 맨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괴한들의 공격 경로를 미리 읽기라도 한 듯 가볍게 피하며 반격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괴한의 급소를 정확히 타격할 때마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괴한들이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죠. 자신의 몸이 펼치는 이 잔혹하고도 완벽한 살인 기술에 이겸 스스로가 가장 큰 충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피냄새 진동하는 전쟁터와 어두운 뒷골목에서의 기억들이 성광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나으리 위험해요. 뒤쪽입니다. 구석에 숨어있던 서리가 날카롭게 외쳤습니다. 이겸은 뒤를 돌아보지도 않은 채 몸을 낮추며 뒤에서 덮쳐오는 괴한의 폭부를 팔꿈치로 가격했습니다. 이어지는 연속 동작으로 괴한의 칼을 빼앗아 그의 목줄기에 들이댔죠. 차갑고 매끄러운 칼날의 감촉이 손바닥에 닿는 순간 이겸은 묘한 안정감마저 느끼는 자신을 발견하고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검을 쥔 그의 손은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고 그의 눈동자에는 오직 적을 섬멸하겠다는 냉혹한 의지만이 서려 있었습니다. 말해라. 너희의 우두머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나를 왜 죽이려 하는지. 이겸의 목소리는 지옥에서 올라온 사자의 것처럼 서늘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목에 칼이 닿은 괴한은 공포에 질린 눈으로 이겸을 바라보다가 입안에 숨겨둔 독약을 삼키고 그 자리에서 피를 토하며 쓰러졌습니다. 나머지 괴한들도 전세가 불리해지자 연막탄을 터뜨리며 안개 속으로 사라져버렸죠. 방 안에는 깨진 기물들과 쓰러진 시체, 그리고 거친 숨을 몰아쉬는 이겸만이 남았습니다. 이겸은 손에 든 칼을 바닥에 떨어뜨리며 멍하니 자신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방금 일어난 일들은 유생의 몸으로는 결코 해낼 수 없는 일이었고 그는 이제 자신이 암살자였다는 사실을 더 이상 부정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서리는 부들부들 떨며 이겸에게 다가와 그의 소매를 붙잡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이겸을 향한 신뢰와 함께 방금 본 그의 낯선 모습에 대한 두려움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이겸은 서리의 시선을 피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신을 구해준 여인에게 자신의 추악한 본능을 보여주었다는 사실이 그를 견딜 수 없게 만들었던 것이죠. 서리야, 보았느냐? 이것이 나의 진짜 모습인 것 같구나. 나는 누군가를 죽이기 위해 길러진 짐승이었어? 이겸의 목소리에는 깊은 자괴감과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다시 빗줄기가 굵어지며 지붕을 세차게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겸은 쓰러진 괴한의 품을 뒤져 작은 금속패 하나를 찾아냈습니다. 그곳에는 영의정 박문수의 가문 문양과 함께 거사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제 이 사건은 단순한 신분 찾기를 넘어 조선의 운명을 뒤흔들 거대한 음모와 연결되어 있음을 이겸은 직감했습니다. 그는 젖은 옷을 추스르며 어둠 속을 응시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알아내는 유일한 방법은 이제 자신을 사냥하려는 자들의 소굴로 직접 걸어 들어가는 것뿐임을 깨달은 밤이었습니다. 과연 이겸은 누구일까요? 구독과 좋아요로 확인해주세요. 넌 내 남편이 아니야. 네가 누군지도 관심 없어. 대신 화면을 2번 톡톡하면 말해주지. 그녀는 마치 더러운 것을 본 듯 미간을 찌푸리며 한 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비구름이 서서히 물러간 자리에는 차갑고 축축한 안개가 도성 전체를 휘감고 있었습니다. 달빛조차 투과하지 못하는 짙은 안개는 마치 이겸의 가슴 속에 들어찬 혼돈처럼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죠. 이겸은 최영의 집을 나와 서리와 함께 어둠이 내려앉은 성곽 아래를 소리 없이 걸어갔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더 이상 방황하지 않았고 마치 보이지 않는 실에 이끌리듯 명확한 방향을 향하고 있었어요. 그는 자신의 기억 속에 화인처럼 새겨진 장소, 사고가 나기 직전 들렀던 성곽 귀퉁이에 무너진 돌무더기를 본능적으로 기억해낸 것이었습니다. 나으리 이 깊은 밤에 이토록 외진 곳엔 왜 오신 것인가요? 서리가 등불을 낮게 비추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내 손이 이곳을 기억하고 있네. 내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감추려 했던 것이 무엇인지 이곳이 말해줄 걸세. 이겸의 목소리는 떨림이 없었으나 눈동자는 차가운 긴장감으로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성곽의 후미진 구석, 윗 낀 돌들 사이에는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좁은 틈이 있었습니다. 이겸은 주저없이 그 틈 사이에 손을 밀어넣어 깊숙한 곳을 더듬었습니다. 손끝에 닿은 차가운 가죽의 감촉에 그는 숨을 들이켰고 이내 흙먼지가 잔뜩 묻은 커다란 보찜 하나를 꺼냈습니다. 포찜을 여는 그의 손은 아주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정갈한 유생의 옷이 아닌 빛을 흡수하는 검은색 야행복과 기괴한 형태의 단검, 그리고 정교하게 만들어진 나무 상자가 들어있었죠. 나무 상자를 여는 순간 독한 화약 냄새와 함께 복잡한 톱니다 바퀴로 연결된 폭발 장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것이 다 무엇입니까? 나으리 설마 이런 위험한 물건들을. 서리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제야 모든 것이 보이는군. 나는 유학을 온 선비가 아니었어. 나는 이 도성을 피로 물들이기 위해 돌아온 사자였던 거야. 이겸은 폭발 장치를 어루만지며 자조 섞인 웃음을 흘렸습니다. 그 물건들을 마주하는 순간 둑이 터지듯 봉인되었던 기억들이 이겸의 머릿속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청나라의 어두운 밀실에서 부인 정씨와 마주 앉아 작전을 세우던 자신의 모습이 환영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녀는 그의 정혼자가 아니라 조직 흑영조에서 그를 지휘하고 감시하던 상급자였습니다. 그들은 조선의 전국을 뒤흔들고 자신들의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 백성들의 존경을 받는 영의정 박문수를 암살하기로 모의했던 것이죠. 이겸은 조직 내에서도 가장 뛰어난 실력을 갖춘 살수였고 이번 거사의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사 전날 그는 무고한 이의 목숨을 앗아가는 것에 깊은 회의를 느끼고 조직을 이탈하려 했었습니다. 자신의 신분을 증명할 호패와 거사에 쓰일 폭발물을 이 성곽 틈에 숨겨두고 도주하려 했던 것이 사고의 진짜 원인이었습니다. 나를 기다리던 정씨 부인은 내가 죽기를 바랐겠지? 아니, 내가 기억을 잃어 쓸모가 없어지자 즉시 다른 살수를 내 자리에 앉힌 것이야. 이겸은 주먹을 꽉 쥐며 분노를 사겼습니다. 그럼 지금 객주에 있는 그 사내가 나으리 대신 암살을 저지르려는 건가요? 서리의 물음에 이겸은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억 속의 조각들이 맞춰지자 거대한 음모의 실체가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내일 밤 박문수 대감이 주최하는 연회장에서 카짜 이겸은 숨겨둔 또 다른 무기로 거사를 치를 계획일 것입니다. 이겸은 자신이 저지르려 했던 죄악의 무게를 온몸으로 느끼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자신은 선량한 피해자가 아니라 세상을 파괴하려 했던 괴물의 일부였다는 사실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그러나 절망도 잠시, 그의 눈빛은 다시금 단호하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시작한 이 비극을 자신의 손으로 끝내야 한다는 강력한 사명감이 생겨난 것이죠. 서리야, 아직 늦지 않았다. 내가 만든 이 괴물을 내가 직접 처단해야만 해. 이겸은 야행복을 움켜쥐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나으리, 그곳은 함정일 수도 있어요. 혼자 가시는 건 너무 위험합니다. 서리의 간곡한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겸의 결심은 굳건했습니다. 그는 보찜 속에 있던 단검을 허리춤에 차고 검은 옷으로 갈아입기 시작했습니다. 유생의 도포를 벗어 던지는 행위는 카짜 삶과의 결별이자 자신의 운명을 마주하겠다는 선언과도 같았습니다. 안개 속에서 검은 옷을 입은 이겸의 실루엣은 마치 어둠 그 자체가 된 듯 보였습니다. 그는 이제 암살자가 아닌 암살을 막는 파수꾼으로서 한양의 심장부로 향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서리는 그런 그의 뒷모습을 보며 떨리는 손으로 등불을 높이 들었습니다. 이겸은 자신의 손목을 감싸는 가죽 보호대의 감촉을 느끼며 깊은 숨을 내뱉었습니다. 살인 기술을 익혔던 과거가 이제는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 되었다는 사실에 아이러니했습니다. 그는 안개 속으로 몸을 날려 소리 없이 성벽을 타고 올랐습니다. 도성 최고의 연회장은 이제 피해 전쟁터가 될 것이고 그는 그 한복판에서 자신의 과거와 결판을 내야 했습니다. 한양의 밤은 여전히 깊었지만 이겸의 눈에는 그 어느 때보다 명확한 목표가 불타고 있었습니다. 그의 싸움은 이제 개인의 복수를 넘어 조선의 운명을 지키기 위한 필사적인 사투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안개 속으로 완전히 사라지며 내일의 거사를 막기 위한 마지막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영의정 박문수 대감의 저택은 입구부터 몰려든 고관대작들의 가마와 등불로 불야성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도성 안에 내로라 하는 인물들이 모두 모인 이 자리는 겉으로는 백성을 위한 의약서, 편찬을 축하하는 경사스러운 연회였으나 어둠 속에서 이를 지켜보는 이겸에게는 그저 거대한 무덤처럼 보일 뿐이었죠. 이겸은 낮에 챙겨온 검은 야행복을 몸에 딱 맞게 고쳐입고 성벽의 그늘과 지붕 위를 소리 없이 가동하며 대감대게 담장을 넘었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기억을 잃기 전보다 오히려 더 정교하고 차가웠으며 오직 목표만을 향해 최적화된 살수의 본능 그 자체였습니다. 연회장 한편, 화려한 병풍 뒤에서 손님들과 인사하는 부인 정씨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평소처럼 단아하고 자애로운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수시로 연회장 구석구석을 살피며 거사의 시간을 가늠하고 있었죠. 그녀의 곁에는 여전히 이겸의 행세를 하는 가짜 사내가 호위무사처럼 든든하게 서 있었습니다. 이겸은 기와지붕 너머로 그들의 대화를 엿듣기 위해 숨을 죽이고 몸을 낮추었습니다. 준비는 다 되었는가? 박 대감이 톡상을 받는 순간이 우리의 시작이다. 부인 정씨가 가짜 이겸에게 나직하게 속삭였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상 아래에 숨겨둔 화약 장치는 제 신호 한 번이면 이 일대를 초토화할 것입니다. 가짜 이겸의 대답에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는 잔혹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대화를 듣는 순간 이겸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자신이 저 가짜 사내와 똑같이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 훈련받았다는 사실이 새삼스럽게 그를 괴롭혔지만 지금은 자책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는 소리 없이 지붕을 타고 내려와 연회장의 후미진 창고 쪽으로 침투했습니다. 그곳에는 암살을 위해 미리 준비된 조직의 자객들이 대기하고 있었고 이겸은 그들을 하나하나 소리 없이 제압하며 앞길을 열어갔습니다. 그때 등 뒤에서 서늘한 칼날의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이겸은 본능적으로 몸을 틀어 공격을 피했고 어둠 속에서 나타난 것은 다름 아닌 카짜 이겸이었습니다. 카짜 이겸은 비웃는 듯한 표정으로 자신의 검을 고쳐주며 이겸을 도발했습니다. 결국 돌아왔구나. 버려진 개가 주인을 물러온 것인가? 아니면 제자리를 찾으러 온 것인가? 나는 내 자리를 찾으러 온 것이 아니다. 너희가 시작한 이 추악한 연극을 끝내러 왔다. 이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두 사내의 검이 허공에서 부딪히며 날카로운 불꽃을 튀겼습니다. 카짜 이겸은 힘과 속도에서 이겸을 압도하려 했으나 이겸은 기억이 돌아오면서 회복된 변칙적인 검술로 그의 공격을 흘려냈습니다. 두 사람의 싸움은 연회의 풍악 소리에 묻혀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는 암투로 번져갔죠. 이겸은 적의 허점을 노리는 대신 그가 설치했다는 폭발 장치의 신호를 보내지 못하도록 팔목을 집중적으로 겨냥했습니다.
치열한 공방전 끝에 이겸은 가짜 이겸의 가슴팍을 강력한 발길질로 가격하여 그를 벽으로 몰아넣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연회장 안쪽에서 부인 정씨의 신호탄이 하늘을 향해 솟구쳐 올랐습니다. 거사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붉은 불꽃이 밤하늘을 수놓았고 이겸은 다급하게 연회장 본당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박태감이 앉아있는 상 아래에서 희미하게 타들어가는 도화선의 냄새가 그의 감각을 자극했습니다. 이겸은 사람들의 비명과 혼란을 뚫고 박태감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부인 정씨는 당황한 기색으로 자객들에게 이겸을 저지하라고 소리쳤지만 이겸의 눈에는 오직 박태감의 독상만이 보였습니다. 그는 공중으로 몸을 띄워 박태감을 밀쳐내는 동시에 상 아래에 부착된 폭발 상자를 낚아챘습니다. 이제 폭발까지 남은 시간은 단 몇 초, 이겸은 자신의 목숨을 건 최후의 선택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주변의 모든 소리가 아득해지고 오직 타들어가는 도화선의 소리만이 이겸의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그는 폭발물을 품에 안고 연회장 옆 연못을 향해 전력으로 질주했습니다. 그의 뒤로 부인 정씨의 경악 어린 비명과 가짜 이겸의 추격이 이어졌으나 이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과거를 지우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바로 지금. 이 순간임을 그는 직감하고 있었던 것이죠. 강렬한 빛과 함께 천지를 뒤흔드는 폭음이 연회장을 뒤덮었습니다. 이겸은 폭발 직전 장치를 연못 깊숙한 곳으로 던졌고 자신 또한 거대한 충격파에 휩쓸려 물속으로 코꾸라졌습니다. 수면 위로 솟구치는 거대한 물기둥과 함께 한양의 밤은 일순간 정적 속에 잠겼습니다. 이겸의 의식은 다시 한번 차가운 물속으로 가라앉으며 자신이 정말로 모든 것을 끝냈는지 자문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둠 속으로 멀어지는 불빛들을 보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이겸 그는 살아남을까요?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편에서 이어집니다. 넌 내 남편이 아니야. 네가 누군지도 관심 없어. 대신 화면을 2번 톡톡하면 말해주지. 그녀는 마치 더러운 것을 본 듯 미간을 찌푸리며 한 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연못 속으로 던져진 폭발물이 터지며 솟구친 거대한 물기둥이 하늘을 덮었습니다. 연회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고 화려한 비단 옷을 입은 관리들은 비명을 지르며 사방으로 흩어졌죠. 자욱한 연기와 물안개가 채 가시기도 전 차가운 연못물을 헤치고 한 사내가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온몸이 물에 젖어 옷자락에 무겁게 늘어졌으나 그의 눈빛만큼은 연못바닥의 얼음처럼 차갑고 예리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죽음의 문턱에서 다시 돌아온 사내 이겸이었습니다. 나으리, 무사하셨군요. 연회장 구석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서리가 달려와 이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아직 끝난 것이 아니네, 서리야. 이 비극을 시작한 자들이 아직 이곳에 남아있어? 이겸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연회장 단상 위를 응시했습니다. 그곳에는 당황한 기색의 역력한 부인 정씨가 자객들에게 둘러싸인 채 도주할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곁에서 칼을 빼들고 있던 가짜 이겸은 폭발이 실패했음을 깨닫고 이를 갈며 이겸을 향해 달려들었죠. 가짜 이겸의 검은 분노에 가득 차 휘둘러졌으나 이미 자신의 모든 것을 되찾은 이겸의 눈에는 그 움직임이 느릿한 뱀의 꿈틀거림처럼 보였습니다. 이겸은 단 한 번의 몸짓으로 적의 칼날을 흘려보낸 뒤 단검의 손잡이로 가짜 이겸의 명치를 강력하게 가격했습니다. 너의 연극은 여기까지다. 더 이상 나의 이름을 더럽히게 두지 않겠다. 이겸의 목소리가 연회장에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가짜 이겸이 바닥에 쓰러지자 부인 정씨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이겸의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는 비단 소매 속에 숨겨두었던 작은 비수를 꺼내들었지만 그 표정에는 일말의 두려움조차 보이지 않았죠. 그녀에게 이겸은 더 이상 동료도 정혼자도 아닌 그저 제거해야 할 장애물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이겸은 그녀의 얼음 같은 눈동자를 바라보며 가슴 한구석이 미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씨 부인 아니 조직의 그림자여. 당신은 단 한 번이라도 나를 진심으로 대한 적이 있었소? 이겸의 물음에 여인은 가소롭다는 듯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진심이라니요? 당신은 그저 조직에 가장 잘 드는 칼이었을 뿐입니다. 칼이 무뎌지면 버려지는 것이 당연한 이치 아니겠습니까? 여인의 대답은 이겸이 품고 있던 마지막 가련한 희망마저 산산조각을 내버렸습니다. 여인은 비수를 휘두르며 이겸에게 달려들었으나 이겸은 그녀의 손목을 낚아채며 제압했습니다. 그는 그녀를 죽이는 대신 그녀의 손에서 비수를 떨어뜨리고 포졸들이 들이닥치는 방향으로 그녀를 밀어냈습니다. 자신이 사랑했던 여인의 허상을 자신의 손으로 완전히 무너뜨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부인 정씨는 관아의 포졸들에게 포위되자 분노에 찬 눈길로 이겸을 노려보며 연행되었습니다. 연회장 한가운데서 모든 과정을 지켜보던 영의정 박문수는 침착하게 이겸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이겸의 남루한 차림과 상처투성인 얼굴을 보며 깊은 생각에 잠긴 듯 했습니다. 박태감은 이 사내가 자신을 암살하려던 조직의 일원이었음을 눈치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이겸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폭발을 막아낸 진심 또한 분명히 보았습니다. 자네의 이름이 무엇이라 했는가? 박태감의 묵직한 물음에 이겸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름이 없는 자입니다. 그저 어둠 속에서 길을 잃었다가 이제야 빛을 향해 걸음을 뗀 사내일 뿐입니다. 이겸은 박태감에게 정중히 고개를 숙여 예를 표했습니다. 박태감은 허어롭게 웃으며
자신의 도포자락을 염했습니다. 그는 이겸을 벌하는 대신 그가 조용히 연회장을 떠날 수 있도록 길을 터주었죠. 권력의 정점에 서 있는 노정승의 해안은 이 사내에게 필요한 것이 처벌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겸은 박 대감의 배려에 감사하며 서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연회장 밖으로 나오자 새벽녘의 푸르스름한 기운이 도성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토록 자신을 옥죄던 기억의 사슬과 가짜 신분의 굴레가 비로소 풀려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이겸은 자신의 어깨에 새겨진 낙인을 더 이상 수치스럽게 여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어떤 어둠을 지나왔는지 보여주는 증거이자 다시는 그 길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맹세이기도 했으니까요. 서리는 이겸의 곁에서 묵묵히 발맞추어 걸었습니다. 그녀는 이 사내가 어떤 과거를 가졌든 상관없이 지금 자신의 곁에 있는 그를 온전히 믿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걷는 길 위로 도성의 성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고 이겸의 가슴 속에도 평생 느껴보지 못한 평온함이 찾아왔습니다. 이겸은 성벽 너머로 떠오르는 해를 보며 나직하게 읊조렸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증명하기 위해 치열하게 싸워온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그는 이제 이겸이라는 이름도 암살자라는 낙인도 아닌 오직 자신만의 이름으로 살아가겠노라 다짐했습니다. 길고 길었던 한양의 밤은 그렇게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진실은 고통스러웠지만 그 진실을 마주한 뒤에 찾아온 자유는 그 무엇보다 달콤했습니다. 도성을 짓누르던 무거운 밤 공기가 서서히 물러가고 남산 너머로 붉은 기운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어젯밤의 소동은 마치 신기루였던 것처럼 시장통의 아침은 다시 평범한 백성들의 활기로 채워지고 있었죠. 하지만 성벽 아래 으슥한 길을 걷는 두 사람, 이겸과 서리에게 세상은 어제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겸은 이제 화려한 유생의 도포도 살수의 검은 야행복도 아닌 평범한 삼배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의 어깨에는 작은 보찜 하나만이 지워져 있었고 그 안에는 과거의 증거 대신 앞으로 살아갈 날들을 위한 최소한의 물건들만이 들어있었어요. 그는 성문을 나서기 전 잠시 멈춰서서 자신이 그토록 집착했던 한양의 기와지붕들을 돌아보았습니다. 나으리 이제 정말 떠나시는 건가요? 이곳에 남으시면 박 대감님께서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실지도 모르는데 말이어요. 서리가 걱정스러운 듯 그러나 내심 기대가 섞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서리야, 이겸이라는 이름은 어제 그 연못 속에서 이미 죽었단다. 권력의 곁에 머무는 것은 또 다른 가면을 쓰는 일일 뿐이지. 이겸은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머리를 가볍게 쓰다듬었습니다. 나는 이제 누군가의 명령을 받는 칼이 아니라 제 발로 땅을 딛고 서는 농부가 되거나 아니면 너처럼 물길을 읽는 사공이 되고 싶구나. 그의 목소리에는 그 어느 때보다 깊은 평온함과 자유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나루터를 향해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강가에는 이른 아침부터 고기를 잡으러 나가는 배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죠. 이겸은 강물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사흘 전 의원에서 보았던 그 낯설고 날카로운 괴물은 더 이상 그곳에 없었습니다. 비록 얼굴에는 지울 수 없는 흉터가 남았고 손마디는 거칠어졌지만 그의 눈동자에는 생명에 대한 경외심과 삶에 대한 의지가 반짝이고 있었거든요. 그는 품 안에서 흑영조의 마지막 흔적인 작은 금속 패를 꺼내 들었습니다. 한때는 신분보다 소중히 여겼을 그 물건을 그는 주저없이 흐르는 강물 속으로 던져버렸습니다. 잘 가거라 나의 어둠아. 다시는 너를 찾는 일이 없을 것이다. 이겸의 나직한 혼잣말은 강바람에 섞여 멀리 사라졌습니다. 서리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비로소 마음을 놓은 듯 활짝 웃어 보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몰던 작은 나룻배에 노를 잡고 이겸을 향해 손짓했습니다. 어서 타셔요. 물길이 좋을 때 떠나야 멀리 갈 수 있습니다. 이겸은 그녀의 배에 올라타며 차가운 강물의 촉감을 느꼈습니다. 이 강물은 한때 그를 죽이려 했으나 이제는 그를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는 통로가 되어주고 있었죠. 배가 나루터를 벗어나 강 한복판으로 나아가자 도성의 모습은 점점 작아졌습니다. 이겸은 자신이 누구인지 증명하기 위해 싸워왔던 지난 며칠간의 여정을 되새겨보았습니다. 진실은 때로 감당하기 힘들 만큼 잔혹하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사랑이라 믿었던 인연은 거짓이었고 고귀한 신분은 살인을 위한 껍데기였을 뿐이었죠. 하지만 그 모든 거짓을 벗겨내고 남은 자신이라는 존재는 그 무엇보다 소중했습니다. 아니 조선의 암살자 이겸이 아닌 이름조차 필요 없는 자유로운 영혼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서리야, 저 강 너머에는 무엇이 있느냐? 이겸이 수평선을 바라보며 묻자 서리는 힘차게 노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무엇이 있긴요. 우리가 만들어갈 세상이 있겠죠. 배고프면 고기 잡고 졸리면 나무 그늘 아래서 쉬는 그런 세상 말이에요. 그녀의 천진난만한 대답에 이겸은 소리내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강물을 타고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지나온 삶은 피와 눈물로 얼룩졌을지 몰라도 앞으로 펼쳐질 삶은 따사로운 햇살로 가득할 것임을 그는 확신했습니다. 기억을 잃었던 사내는 이제 기억보다 더 소중한 오늘을 선물 받게 된 것이죠. 태양은 어느덧 중천에 떠올라 온 세상을 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강물 위로 부서지는 햇살은 마치 수만 개의 보석처럼 빛나며 두 사람의 앞길을 축복하는 듯 보였습니다.
이겸은 눈을 감고 시원한 강바람을 온몸으로 맞이했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않기로 했습니다. 자신을 속였던 자들도, 자신을 죽이려 했던 증오도 모두 저 먼 도성의 안개 속에 남겨두고 온 것이니까요. 오직 곁에서 노를 젓는 여인의 숨소리와 규칙적인 물결 소리만이 그가 살아있음을 증명해주고 있었습니다. 배는 점점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한양 도성에서 일어난 화려한 연애와 끔찍한 폭발 사고를 한동안 이야기하겠지만 그 진실을 막아낸 사내에 대해서는 영원히 알지 못할 것입니다. 이겸 역시 자신이 영웅으로 기억되길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평범한 사람으로서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며 살아가는 소박한 기쁨을 누리고 싶을 뿐이었습니다. 그의 손은 이제 칼자루가 아닌 흙과 나무, 그리고 사랑하는 이의 손을 잡기 위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겸과 서리를 태운 작은 배는 안개 너머 푸른 숲이 우거진 강변을 향해 유유히 흘러갔습니다. 한 사내에 처절했던 신분 찾기 여정은 이렇게 조용한 평화 속에서 막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라 진정한 자신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이야기의 시작이었습니다. 도성 너머의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았으며 이겸의 가슴은 설렘으로 가득 차 올랐습니다. 그는 이제 거울 속의 낯선 괴물이 아닌 거울 밖의 따뜻한 인간으로서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산새들의 울음소리가 아침 정적을 깨우며 희망찬 노래를 건네고 있었습니다. 이겸은 서리의 손 위로 자신의 손을 겹쳐 잡으며 가만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의 배가 안개 너머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강물은 말없이 그들의 뒤를 따르며 진실한 삶의 궤적을 그려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조선의 한 귀퉁이에서 기억을 잃었던 살수는 진정한 자유를 얻은 사내가 되어 역사 속으로 조용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의 뒷모습 위로 쏟아지는 아침 햇살이 유난히도 눈부시게 빛나던 아침이었습니다.